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트럼프가 10시 반 한국 시간으로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 영상이 올라갈 때는 아마 중대 발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퇴근해서 이렇게 영상 올리는데 중요한 거는 뭐 중대 발표 내용이 뭘까? 뭐 그냥 뭐 연준 의장 누굴 지명하겠다 그걸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한국 한미 관세 있잖아요. 뭐 15%에서 25%를 올렸잖아요. 그런 내용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런 압박을 할 것인지 그건 또 궁금하고 아니면 지금 이란 전쟁을 시작한다고 아니면 이란 압박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트럼프 있잖아요. 여기 기사에 나왔는데 대규모의 함대가 지금 이란으로 이동 중인데 이 베네수엘라 때보다 더 큰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속보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란 쪽으로 지금 항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하려고 계획 중인가 저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성향상 이렇게 대놓고 전쟁을 발표하고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그런 걸 봤을 때 기습적으로 이렇게 하면 했지 주말이나 이런데 대놓고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전쟁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할까 그거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대 발표는 뭐 딱히 뭐 큰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얘기해드리고 요즘 지금 돌아가는 이런 국제 정세나 아니면 경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거기에 있는 달러 약세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뭔가 세계적으로 이제 큰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계속 오는 징조가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지금 달러가 뭐 이례적으로 지금 약세고 그다음에 금값, 은값이 진짜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대해서도 오늘 지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 포트녹스에서 금을 지금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디가 독일이 지금 금을 회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내용도 한번 얘기해드리고 다국화 시대의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한반도에 대해서 그리고 북미 종전 선언 그다음에 한반도 이제 뭐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북극 항로 뭐 이런 거 한번 얘기를 쭉 해보면서 앞으로 이제 시작될 이런 다국화 세상과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미국 경제 그리고 달러 금값 은값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드리고 그다음에 중국과 뭐 러시아 뭐 이런 진영들도 전체적으로 얘기해드리면서 어떻게 변할까 저의 또 이 생각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의사 유튜버님이 뭐 수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미국과 지금 여기 다국화 진영 뭐 중국과 러시아의 수싸움 뭐 이런 거 한번 전체적으로 봐드리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자산을 담아야 될까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진짜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금이랑 은 가격이 진짜 주식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금이요 지금 보면은요 5,317달러입니다. 제가 캡처할 때. 근데 이게 무서운 게요. 금이요. 일주일 만에 9.17%가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뭐 3.8%, 뭐 4%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처럼. 예. 금이 진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진짜 뭔가 이례적이고 그만큼 달러가 뭔가 변동성이 심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달에만 17.5%, 세 달 수익률이 34%, 그다음에 1년에요 91%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는 뭔가 진짜 이 달러나 아니면 기존 경제가 뭔가 그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하잖아요. 카나리아가 뭔 뜻이냐면 이 카나리아라는 새가 있어요. 그 새가 탄광이 들어가서 가스가 있으면은 빨리 이렇게 기절해서 죽거든요. 그런 것처럼 안쪽에 우리가 예전에 최첨단 장비가 없을 때 일산화탄소나 뭐 가스가 많을지 이런 거를 판단할 때 탄광 속에 카나리아 이 카나리아 새를 넣어서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금이랑 은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 위기가 오고 있다는 징조라고 이렇게 보면서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은도 지금 보면요 하루 만에 뭐 7% 8%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23% 올랐고요. 1개월 만에요 61%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달 만에 137%, 6달 만에 199% 올랐습니다. 1년에 270%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뭔가 진짜 수면 아래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 특히나 달러 그다음에 요즘 뭐 국채 예전에 뭐 TLT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채 지금 다 힘들어지고 있죠. 이런 데에서 뭔가 크래시가 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금과 은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아직은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없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달러가 급격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
지금 보면은 달러 인덱스를 가져왔는데요. 갑자기 달러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죠. 96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는 거는 이례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세선도 이제 점점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주일 만에 2.56% 빠졌고요. 10년 만에 달러가 10%가 빠졌습니다. 그냥 돈이에요, 여러분들. 주식이 아닙니다. 근데 돈이 10%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뭐 많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달러보다 더 많이 빠져서 환율이 고환율 갔다가 지금 달러가 이렇게 빠지면서 환율이 우리가 안정세를 찾았는데, 그러니까 달러조차도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 봤을 때 뭔가 진짜 이 종이 화폐에 대한 이런 불신임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닌가. 원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지금 달러와 이 미국 경제, 부채가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의심을 하고 있고, 요 근래 뭐 그린란드 이런 걸로도 지금 싸우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에 대한 이런 신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군사력과 이 미국의 경제 패권 이런 게 의심이 많이 가니까, 특히나 달러에 대한 의심도 많이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힘을 보여줘야겠죠. 특히나 미국이 갖고 있는 거는 이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지금 뭐 천주국이다 이렇게 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세계 무역로를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 질서를 미국이 이렇게 주도하는 이렇게 국제 질서를 유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의 파워가 그만큼 기축 통화로 강했었죠. 근데 이제는 뭔가 진짜 달러에 대한 이런 뭐라고 하죠? 신뢰가 서서히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걸 또 이제 다시 또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떨어지는 달러의 신뢰를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란이나 아니면 베네수엘라나 그린란드나 이렇게 트럼프가 여기저기 찔러보고 있고, 한국에다가도 지금 관세나 이런 걸로 돈을 얻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 엄포 전략이 뭔가 내부적으로 이제 경제적 위기가 있는 거다. 그리고 미국 국채나 채권에 대해서 위기가 있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미국 국채 파는 나라는 진짜 우리가 가만히 안 둔다, 지켜볼 거다, 이렇게 약간 협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트럼프가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 안에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원래 허세가 많잖아요. 그래서 엇박자 시그널, 이 군사적 허세 뒤에는 역시나 또 이제 숨겨진 제조 역량의 붕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를 이렇게 하면서 뭔가 미군의 힘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도 있겠지만, 이란은 또 베네수엘라랑 다르거든요. 이란은 핵심 뭐 1억이 넘는 인구가 있고, 그다음에 군사력도 무시 못하고 드론 생산력도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미사일 정확도도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보셨다시피 정확하게 이렇게 목표물을 타격을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미국의 항모가 가도 과연 이거를 단기간에 이란을 제압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단기간에 제압을 못한다고 하면요, 이 군수 산업, 군사력의 실체를 보면 특히나 M1A 전차, 그다음에 자주포가 이제는 업데이트 및 생산 차질이 일어나고 있고, F-35나 수상함이 유지 보수 문제 때문에 건조 능력도 또 저하되어 오고 있고, 그다음에 포탄도 제대로 이제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 미국이 자체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워낙 이 기축 통화의 이런 힘으로 금융화가 돼버리고, 이런 힘든 제조업들은 다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다 다 아웃소싱을 줘버렸죠. 그렇게 줘버리면서 미국은 편하게 기축 통화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 돼서 미국도 이제 리쇼어링을 하면서 제조업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은 지금 전쟁을 하기에는 그런 제조업의 이런 뭐라고 하죠, 기반이 다시 또 이렇게 키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도 또 이제 의문이에요. 다시 또 제조업을 키울 수가 있을까? 이미 저 멀리 이렇게 4차 산업, 5차 산업으로 발전한 국가에서 제조업이 붕괴된 국가에서 다시 또 제조업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진짜 약간 우리가 지켜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이 다시 살아나려면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것도 의문이고, 그리고 이 금, 은의 이 상승이 있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원래 전통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금과 달러는 여러분들 역학관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면은요, 금이 내려가고, 금이 오르면은 달러가 약세이고, 이렇게 여기에 상관 관계가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달러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특히나
이 지금 25년 이제 상반기 좀 지나서 이렇게 폐색이 짙어질 때 24년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이제 미국의 이제 폐색이 짙어질 때 그때부터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전황이 지금 악화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브릭스가 부상되면서 더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 가격의 폭등은 단순 인플레이션 방어가 아닌 이 달러 시스템에 대한 이 신뢰가 점점 내려오고 있다. 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저도 지적을 하지만 계속 빚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이런 계속 부채를 발행하면서 빚잔치를 하고 있고 기축통화의 힘을 계속 이용하는데 남용하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건전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편하게만 이렇게 달러를 찍어내면서 다시 또 부채로 덮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달러 자산을 회피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금으로 이 자산이 몰리기 때문에 중앙은행들도 그래서 금 가격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시그널은 지금 보면 바이든과 트럼프 과도기의 이 혼란 속에서 시장은 이미 미국의 패배를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다.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역시나 달러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고 달러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국이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저는 조금 요즘 그래서 뭐 달러를 조금 줄이면서 미국 투자도 서서히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과 은으로 더 늘려보려고 그다음에 주식도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서서히 좀 바꿔보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금 가격이 진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과거에 지금 1945년 이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온스당 35달러 여기 나와있죠. 35달러 금 가격이 2026년에는 지금 5,087이라고 지금 써 있었는데 지금 5,300이 넘어갔어요. 5,327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45가 아니라 한 150배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게 지금 1945년 이래로 엄청나게 이렇게 금 가격이 150배나 올라갈 정도로 계속 올라갔다. 이거는 단순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달러 구매력이 근본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거를 방증하고요. 특히 24년 이후에 급격하게 이렇게 급등하고 있었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폐색이 짙어지면서 그 이후에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G7의 능력이 조금 통제력이 상실되고, 그다음에 실물 자산으로 이제 대규모 자본이 이탈되면서 이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달러를 믿을 수 없다. 그다음에 미국 국채를 믿기 힘들겠다. 미국이 부채가 너무 많고 그래서 혹시나 미국이 디폴트 날 수도 있잖아요. 왜냐 예전에 2009년 리먼 브라더스 때도 미국이 그래도 잠깐이라도 디폴트가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번에 진짜 디폴트가 난다고 하면요 더 크게 디폴트가 날 수 있다. 파산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독일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큰 사건이거든요. 이거 다음에 자세하게 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독일이 1236톤의 금을 회수하려고 이제 미국에서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중앙은행이 해외 미국과 영국에 있는 보관 중인 금 보유고에 1236톤을 본국으로 송환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고 있다. 배경에는 과거 이제 왜냐하면 왜 이렇게 지금 미국에 이렇게 그리고 특히나 영국에 왜 금을 이렇게 보관했냐, 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도 큰 대륙이지만 주변에 이런 강대국들이었고 미국 나라 하나만 있고 캐나다나 뭐 멕시코는 거의 있으나 마나잖아요. 이렇게 군사력 왔을 때.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바다가 있고 거의 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쉽죠. 그래서 방어하기가 쉬워서 여기다 금을 갖다 놓으면은요 뺏길 가능성이 별로 없겠구나. 그리고 영국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금을 독일이 뺏길 가능성이 적겠구나 하면서 영국과 미국에 이렇게 금을 많이 예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을 여러 나라들이 미국과 영국에 예치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코백스랑 LVMA 이런 지금 시장이 생겼잖아요. 금 시장, 은 시장 이렇게 투자 시장이 생기면서 여기가 이제 금과 은의 이 가격 통제도 하고 그다음에 거래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장까지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지금 독일이 금 예치를 이런 데다 했을까?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냉전 시대 때 이 과거 소련의 이제 침공 대비용으로 해외에 맡겼습니다. 이게 맡기면서 뺏길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 독일이 그때는 진짜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 국력이나 뭐 이런 게 혹시나 전쟁이 나서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안전한 국가에 우리의 이런 금을 거기다 놓자 하면서 이렇게 놨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찾으려고 하냐. 결국에는 이런 위협이 없어졌고 자국에서도 잘 이런 보관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더 중요하죠. 미국의 디폴트, 이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독일 이런 의회에서도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위기 시에 지금 미국이 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동맹의 균열도 이제 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독일도 미국을 못 믿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도 마음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균열이 생긴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 이런 세계의 여러 이런 금 있잖아요. 그거를 보관해 주던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포트녹스라고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녹스에 진짜 미국이 갖고 있는 약 8,100 몇 톤이죠.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뭐라고 하죠? 금 보유량이, 그게 진짜 있는 건지 공식 발표로는 약 8,000톤 이상이 포트녹스에 있다. 켄터키주 포트녹스에 약 15,000톤 보관을 주장하면서 이런 뭐 불일치가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죠. 진짜 있냐 포트녹스에 이게 금이 과연 있는 건가, 이런 의심까지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요, 미국이 기축통화였기 때문에 수십 년간, 그리고 제대로 된 또 실사가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금이 존재한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자주 다뤄드렸죠. 그래서 요새도 다뤄드릴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멤버십 영상에는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한 번씩 보시고요. 다음에 제가 올려드릴 수 있을 때 한번, 이것도 재밌는 내용이니까 포트녹스 진짜 금이 있는지 그거 한 번 더 정리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은 뭐 미국의 패권 유지와 달러 방어를 위해 이미 보유한 금을 야금야금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포트녹스에 금이 진짜 있는지 계속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금고가 비었다고 하면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 달러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이것이 트럼프가 필사적으로 연막치는 진짜 이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1971년 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닉슨 쇼크라고 하거든요. 트럼프가 아니고요, 닉슨 대통령이 이때 원래는 이 전까지 아까 브레튼 우즈 협정으로 1달러당 35달러로 바꿔주게 돼 있잖아요. 금 태환제라고 해서 금을 바꿔주는데, 이제는 달러를 너무 발행하다 보니까, 남발하다 보니까, 이때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 달러로 이제 금을 못 바꿔주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못 바꿔주겠다, 금 태환제를 없애주겠다, 금 본위제를 종식을 선언했거든요. 그렇게 종식을 선언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금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보 없는 이제 달러를 발행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1971년 때도 미국이 워낙 힘이 세니까 이때 이렇게 금 본위제를 종식시키고 계속 달러를 발행했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힘이 그때도 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힘들어서 금을 갖고 있어봤자 금이 있으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겠죠. 예전에는 금본위 시대 때는 달러와 이렇게 연동이 되니까 금이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달러 연동 폐지를 해버렸으니까 금본위를 폐지를 해버려서 금이 오히려 이제는 달러에 대항하는 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 늘려나면서 금이 이제는 조금 없어지길 바랐겠죠. 그리고 야금야금 또 이제 달러의 힘이 세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편하다 보니까 달러를 발행해서 뭐 다른 데 투자하고 금을 사고 뭐 이런 게 더 편하다 보니까 금을 야금야금 이렇게 밖에다 팔면서 이렇게 이득을 더 취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상에 이 페이퍼 골드만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 독일 등 주요국들이 이제 실물 인도를 강력히 요구할 경우에 미국은 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디폴트에 진짜 8,000톤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레튼 우즈가 이제 폐지되면서 이 닉슨 때, 그렇게 되면서 닉슨 대통령이랑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런 서한도 받으면서, 닉슨 뭐 박물관에 트럼프가 나중에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적힌 이런 쪽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 봤을 때 트럼프가 닉슨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자, 35달러에서 이제는 5,087달러 더 넘었죠. 이제는 5,300달러까지 올라갔죠. 5,327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닉슨 쇼크 때 이게 풀렸어요. 지금 금본위제가 풀리면서 엄청나게 달러가 발행되고 금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이제 55년 만에 이 금의 귀환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금은 달러의 강력한 적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같이 가는 이런 수단이었는데요. 이제 마음대로 이제 닉슨 쇼크 이후에 미국은 약속을 어겼고 마음대로 이제는 돈을 찍어내면서 화폐 발행을 하면서 그때는 힘이 셌으니까 더 경제 팽창을 한 겁니다. 그때는 좋았죠. 경제 팽창을 하고 그다음에 달러를 막 남발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경제 팽창을 할 때는 달러 많이 발행해도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는 인구와 자원과 재화와 그다음에 기술 혁신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규모를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우면서 내실을 다졌어야 되는데 그 키우면서 계속 키우는 데에 취해서 계속 달러를 지금까지도 발행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이 그 이후로 150배, 160배가 늘어난 이유가 그런 이후의 반증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부채가 계속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71년 이후 이렇게만 해도 55년이 지금의 미국의 강력한 패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미국도 오래 유지를 했기 때문에 힘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 기축통화와 그다음에 제국의 이 패권주의, 이 패권 주기가 있잖아요. 기축통화의 이런 주기가 점점 그 생명 주기가 이게 뭐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은 드릴 수가 없겠지만 마치 우리가 이 자연의 섭리, 생명체의 생명처럼 이 수명처럼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른 나라로 이 기축통화가 넘어가거든요. 1931년 때 이 브레튼 우즈 이때에도 영국에서 이 기축통화가 미국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왜냐 그때 당시 전쟁도 많이 하고 해서 유럽들이 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그 경제가 그래도 가장 좋았던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근본이제로 가져갔거든요. 이제는 진짜 점점 미국이 또 약해지면서 새로운 이제 기축통화를 찾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야금야금 지금 포트녹스에 있는 금을 아마도 이 55년 동안 뭔가 미국이 해먹지 않았을까. 달러가 뭐 굳이 쓰면 되는데 금이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금을 야금야금 팔면서 나중에 더 좋은 데다 쓰지 않았을까. 필요한 데다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미국은 그때 동안 1971년 이후 동안 슈퍼 파워기도 하고 그다음에 달러가 있으니까 기축통화의 힘이 있으니까 굳이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나라들이 다 믿었죠. 미국이 힘이 세고 미국 얘기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대가리 숙이면서 다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뭔가 유럽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는 대놓고 이제는 미국에 대들고 있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포트녹스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그다음에 74년에 제한적으로 포트녹스의 금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한적이다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17년에 제한적으로 또 공개를 했고 그 이후에 이 일론 머스크랑 랜폴 상원 의원이 지금 하원 의원인가 이분이 지금 감사 요구 및 도난 가능성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때. 네, 그 이후에 쏙 얘기가 또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50 몇 년 동안 이게 제가 정확하게 또 까먹었는데 50 몇 년 동안 실제로 공개가 안 됐다. 포트녹스에 금이 있는지. 그래서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 없다 다들 생각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퍼 골드인 이런 의심이 계속 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뭐 이미 뭐 금을 실물 금을 엄청나게 모으고 있고 러시아도 그렇고요. 근데 미국은 이 이후로 이 포트녹스 이후로 이제 8천 몇 톤 있다고 8,133톤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더 이렇게 금을 모아가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 달러가 있으니까 자기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굳이 금을 많이 모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계 제1위의 금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요즘은 트럼프나 아니면은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의심을 계속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독일이 지금 이 포트녹스에서 미국의 금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엄청나게 미국에 대한 이런 신뢰에 금을 가게 하고 도전인 이유가 예전에 2011년 때 이 우고 차베스라고 해서 베네수엘라 지도자였잖아요. 이분이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불안정성을 감지를 하고 그때 2008년에 망했었잖아요. 미국이 그때 이제 못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60톤의 금을 송환을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뭐 미국과 영국은 자산 동결 및 초강력 경제 제재로 물론 160톤 송환이 됐었어요. 근데 베네수엘라 경제를 붕괴시켰잖아요. 이게 거의 뭐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원래는 관계가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경제도 좋고 해서 뭐 우리가 베네수엘라가 복지 천국이었다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때가 지금 이렇게 잘 살 때였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금도 예치를 하고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름 무역을 많이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건 하나로 지금 미국이 이때 망했을 때 디폴트가 날 것 같아서 160톤의 금 송환 요구를 해서 이 미국과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면서 결국에 이게 여기 나와 있죠. 패권국으로부터 자산을 회수하려는 시도는 곧 전쟁, 경제 전쟁 선포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다 이때가 그런 경제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보면은 독일과 같은 핵심 동맹국도 이제는 이탈하려고 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점점 더 이제 이 미국이 이제는 제재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베네수엘라 하나쯤은 미국이 이렇게 제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독일 같은 사이즈는 미국이 그냥 강력하게 제재하기에는 또 조금 뭐라고 해야죠?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왜냐하면 독일이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붙어버리면은 그쪽 편이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또 힘들어지니까 예전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런 세력이 없었어요. 그때는 진짜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다 이렇게 제재받고 다 이렇게 망했는데 요즘은 그게 좀 점점 안 통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지금 보면요, 뭐 지금 뭐 미네소타에서 또 뭔가 문제가 지역 주민이랑 연방 요원 아이스 요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랑 지금 사망 사건이 생기면서 내부적으로 지금 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막 불씨가 점점 커지면서 트럼프를 뭐 탄핵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구 집권 세력 클린턴이나 오바마가 이제 저항을 호소하면서 트럼프의 이런 지지율도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란을 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왜냐 내부적인 요인을 외부적으로 이렇게 해소하려고 보통 여러 국가들이 그러나 특히나 전쟁 이런 걸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이렇게 이용을 해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되는 거 아닌가 조금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이제는 이 다극화 시대가 계속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7 과거에 지금 미국을 필두로 한 G7의 이런 세력들이 균열이 되면서 각자 도생을 지금 하는 상태까지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촬영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트럼프의 지금 10시 반 연설이 1시로 또 미뤄졌다고 합니다. 새벽 1시로 미뤄지면서 또 타코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발표를 할까요? 저도 그게 계속 궁금한데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서 과연 지금 미국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거고 트럼프가 어떤 발표를 할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다극화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는데 지금 영국과 독일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이 지금 피벗을 하고 있잖아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중국 방문할 예정이죠. 지금 방문하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미중 태기를 강요를 거부한다. 이 발언은 사실상 중요한 거는 원래 이제 미국의 완전 우방이었잖아요. 영국도. 근데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겠다. 둘 다 뭐 그냥 경제적 교류를 하겠다. 경제 정치적으로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결국에는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겠다는 얘기죠. 원래는 중국을 거의 뭐 영국이 협력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중국과 협력을 하겠다. 다극화 시대가 오는 거를 이미 G7 국가들도 눈치채고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현실은 뭐냐? 경제 분기 위기 속에 미국만 바라볼 수 없다. 이제 뭐 사실 뭐 미국도 이제 유럽을 손절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탈리아와 영국 지금 멜로니도 이제는 친미 친한 그다음에 스타머는 뭐 친중 엇갈린 행보 속에서 혼란스러운 서방 진영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동맹국들에게 경제적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물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고 있으면서 이게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중국한테도 한번 가보고 한국에 와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그런 지금 상황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이제 G7 체제가 균열이 되면서 서방 국가들조차 이제는 달러 선박에서 이제 점점 미국과 브릭스에 이렇게 조금 손을 내밀어 보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뭐 영국 총리도 왔다 갔고 그다음에 프랑스 대통령도 몇 달 전에 중국에 왔다 갔었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지금 균열이 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지금 멜로니 총리는 지금 뭐 한국에 와서 국방 및 방산 협력도 하자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유럽이 점점 분열하고 있고 이제 다극화 시대가 계속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한국의 딜레마는 뭘까? 결국에 한국의 딜레마는
미국 이 달러 시스템 있잖아요. 여기에 과도하게 연동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와 그다음에 국내 정치 뭐 지방선거나 아니면 국회 비준 사이에서 줄타기 중이고요. 핵심 과제는 뭐냐? 이 일본식 거품 붕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이 결단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진짜 뭔가 이 다국화 시대 때 이제 점점 이제 달러가 서서히 내려올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경착륙을 할지 연착륙을 할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이게 진짜 좀 급격하게 갑자기 미국이 무너지면 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달러가 갑자기 급격하게 무너져 버리면은요 중국조차 망해요. 중국도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미국 경제가 이렇게 갑자기 블랙홀이 돼버린다고 하면요 세계 경제가 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연착륙되면서 미국도 클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도 특히나 중국이 이제는 뭐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경제를. 그래서 중국이 서서히 대체할 수 있도록 세계의 뭐 자금의 흐름도 다 그런 걸 원할 겁니다. 급격한 변화는 뭐 세계를 뭐 움직인다는 큰 손들도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그저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한국도 이제 이 미국과 이런 뭐라고 하죠 협상을 잘 해야겠죠. 미국이 필요한 거는 역시나 돈이랑 제조업입니다. 한국에 지금 필요한 거는요 한국의 투자와 제조업의 이 기술을 가져오는 거다. 근데 한국도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이 3,500억 달러와 그다음에 생산력이 있죠. 제조업 기반의 이런 제조 기반과 투자.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요즘 보면은요 진짜 우리가 조금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요 한국이 오히려 이 갖고 있는 게 많다. 미국이 한국인한테 얻으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미국이 물론 잘 사는 국가고 우리보다 훨씬 좋은 국가라고 알고 있겠지만 이런 협상을 했을 때는 한국한테 분명 필요한 게 있다. 특히나 뭐 달러는 모르겠지만 이 제조 기반의 이 제조업의 기술은 미국이 이제 다시 또 제조업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로 이렇게 이용해야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이 산업 역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제는 군사 산업이나 이런 게 다 제조업들이 다 몰락을 해버려서 없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나라가 할 수가 있죠. 뭐 물론 러시아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러시아랑은 미국이랑 완전 적대적 국가니까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니까 제조업이나 아니면 방산 이쪽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도와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미국조차도 원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협상에서 잘 관세 협상이나 이런 데서 잘 이용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뭐 15%에서 25%로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초조함의 반증입니다. 제가 봤을 땐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또 타코를 해버리잖아요. 뒤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거는 다 허세입니다. 자기가 초조하다는 얘기거든요. 빨리 해달라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로 사용을 해서 이 미국의 이 제조업 재건에 필수적인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협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국과 관계도 다시 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 이런 거를 보여주면은요 미국도 한국을 쉽게 버릴 수 없는 카드로 아마 인지하고 이제는 더 이렇게 한국을 챙길 수가 있다. 그리고 한국도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미국과 또 이런 얘기하면 너 뭐 친중이냐 너 좌파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미국과 잘 안 된다고 하면 중국과도 이렇게 역량을 높일 수도 있고 거래를 더 높일 수도 있고 아니 G7 국가 영국이랑 뭐 이탈리아랑 프랑스랑 다들 중국과 이렇게 교역하잖아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랑 만나면서도 여러 가지 교역을 하겠다 이런 거래도 하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레버리지를 갖고 잘 이용해서 자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달러가 점점 무너지고 있고 그다음에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이 폐색이 짙어지면서 만약에 그 패배를 인정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로 그 경제적 공백과 패전국들의 이런 갚아야 되는 이런 빚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미국의 이런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달러도 무너지고. 근데 그거는 러시아조차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또 다른 이런 성장 동력과 또 다른 투자 기회가 생겨야 됩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이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푸틴도 미국의 급격한 붕괴보다 이 다극 체제로서의 질서 있는 전환을 주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어디냐? 돈 나올 수 있는 구멍 이제 뭐 AI나 뭐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이런 게 다 해서 돈 나올 수 있는 구멍은 제가 봤을 때는 한반도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유라시아 이런 철도랑 가스관으로 한반도를 열면서 종전을 하면서 이런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북한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더 많은 이런
뭐라고 하죠?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죠. 북극 항로와 한반도 종단 철도 가스관은 이 브릭스 시대의 핵심 물류망이다. 푸틴조차도 한국이 그렇게 뭐 러시아한테 우리가 몇 년 동안 그렇게 뭐라고 하죠? 친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푸틴이 요즘 또 얘기한 거 봤을 때는 한국이 뭐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거의 뭐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푸틴도 아는 겁니다. 이제는 피벗 투 아시아라고 이제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고 가스관도 이제 아시아로 이제 유럽을 손절하면서 아시아로 가스관을 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 중국에도 당연히 가스관을 내고 그다음에 뭐 인도랑 이런 데도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이 제조업 강국 중국도 있겠지만 한국에도 당연히 가스를 놓고 싶어 할 겁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에 가스관을 놔야 지속적으로 자기도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래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미국과 협상을 해야겠죠. 북한이랑은 이제는 거의 뭐 러시아랑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과 결국에는 북한이 협상을 해야 돼요. 협상을 해서 이 길을 열고 유라시아와 이 태평양을 잇는 물류 허브 그다음에 여기에 북극 항로까지 열린다고 하면 여기서 엄청난 경제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린란드도 뭐 그런 얘기가 다 나오는 이유가 다 여기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도 이권을 가져가면서 다국화 시대가 열리는 거겠죠. 그래서 북한과 이제 빅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요, 미국이 뭐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그린란드, 이란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예전에는 뭐 악의 축이라고 했던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잖아요. 당장 뭐 북한을 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명분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이유는 북한에게서는 다른 경제적으로 얻어낼 게 훨씬 더 많다. 이 빅딜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이한 침묵은 역시나 이 전 세계가 시끄러운 와중에도 북한 관련 이슈에만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북한은 결국에는 전쟁으로 이렇게 얻는 이득보다는 북한이랑 거래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선 빅딜이 일어나지 않을까. 북미 뭐 종전 선언이 일어나면서 결국 여기에 이제 북한과 한국이 거래하면서 한반도에서 이제 이니셔티브가 열리면서 더 많은 이런 경제적 이런 뭐라 그러죠 확장, 팽창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돈 나올 구멍은 여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북한 개발을 해야겠죠. 북한 개발하면서 엄청난 여기에 자본과 그다음에 자원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경제적 시너지가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거기에 이제 북극 항로까지 그다음에 유라시아 철도까지 이것까지 다 연결된다고 하면 거기에 그 시너지가 엄청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다국화 시대가 되면서 더 중요한 이런 핵심 국가가 되면서 더 도약을 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한국이 그런 걸 봤을 때 자원이 없지만 위치상 진짜 복받은 국가이지 않을까. 그래서 유라시아로 이렇게 한국이 열린다고 하면요, 한국은 또다시 이제 경제적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진짜 대단하다. 원래는 뭐 저출산 고령화 이쪽으로 해서 한국이 무너질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빅딜이 되면서 열린다고 하면요, 한국의 경제 뭐 GDP잖아요. 지금 뭐 3만 불, 4만 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만 불, 4만 불이 아니라 8만 불 아니 10만 불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 지금 예전에 이 고조선이었나 중개무역으로 엄청나게 옛날 역사 때 엄청난 번영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이 진짜 북한과 뭐 일본 뭐 이런 사이에서 결국 유라시아 이쪽이랑 쭉 가면서 중국이랑 육지가 열린다고 하면요, 이 사이에서 그냥 중개 무역만 해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한반도란 자리가 원래 예전부터 침략도 많이 당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죠? 그런 게 이렇게 많이 시달렸지만 중요한 건 이게 침략이 그러니까 해양 세력의 침략이 많이 되고 육지 세력도 나오려고 하는 이런 교두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교류가 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런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회를 잡고 가면은 더 많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게 진짜 많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종이돈 시대가 가고 이제는 실물 자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달러의 시대는 점점 가고 있고 진짜 금과 은 그다음에 실제로 제조할 수 있는 제조업 국가들이 아마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이쪽으로 피벗을 하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한반도 이제 종전 선언을 하고 이 한반도 개발을 아마 미국이 한국을 시켜서 가겠죠. 한국을 시켜서 미국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미국도 여기에서 시너지를 얻고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 본토에도 이제 제조업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가면서 전쟁 없이 다국화 시대가 열리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이제 경제적 이런 타격도 적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북극 항로도 열리고 그런 식으로 가야 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달러는 점점 내려올 것이고 연착륙할 것이고 결국 금과 은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 사이에서 한국은 더 많은 번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실물 경제가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이랑 은 있잖아요. 이것도 실물 투자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링크도 한 번씩 올려드리잖아요. 물론 ETF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물 투자 한 번씩 생각해 보시려면 제 거 영상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 있거든요. 제품 보기 클릭하시고요. 옆에 이렇게 제품 링크가 뜨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쿠팡으로 넘어가는데 혹시 여기 가셔서 뭐 골드바나 실버바, 그냥 실버바는 요즘 계속 매진이거든요. 자, 나오면은 금은방에서는 거의 찾기 힘들고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나오면은 거의 뭐 며칠 만에 매진되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나오면은 사실 수 있을 때 한 번씩 보셔도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쿠팡 링크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다른 거 사주셔도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뭐 식료품이나 생필품이나 이런 거 사주셔도 도움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즘 트럼프의 중대 발표를 앞서서 여러 가지 지금 국제 상황이나 경제 상황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금과 은을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 주식이나 주식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할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실체가 있는 이 제조업이나 아니면은 진짜 원자재나 이쪽 있잖아요.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제 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